자, 이번에 물가 3% 넘게 발표됐고, 금리 인상이 유력해지니까 주담대 금리가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죠. 지금 6월 12일인데, 저것도요, 지금 발표된 저 지표도 4% 확인하고 나온 지표라서 조금 더 올라간 건데, 예를 들어서 다음 달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오면 더 빨리 올릴 수도 있어요. 물가가 가장 핵심이긴 한데. 제가 올해 6월 중에 금리 방송을 매번 하고 있지만 7.31까지 급속도로 올랐다 라고 방송한 다음에 보니까 7.43까지 올랐다가 라고 방송했는데 벌써 또 7.5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주담대 금리 상단이 한동안 천천히 올라가다가 1월 말부터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경고 엄청나게 했죠. 그러니까 2월 됐을 때 가상금리 붙이면서 팍 치다가 한동안 잠잠하다가 금리 인상 또 이야기 나오니까 또 팍 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지금 12일 지났어요. 6월 12일 지났는데 7월 말에 7.12 상단이 나왔는데 12일 만에 0.41%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한 두 차례 금리 인상한 셈이죠.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죠. 이게 22년 8월 이때 집값이 붕괴됐을 때 주담대 금리 상단이 7.28이었는데 지금 7.51까지 그때보다 더 빨리 올라간 거잖아요. 그리고 전세대출 금리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전세대출 금리가 그때를 못 따라가니까 아직 집값이 빨리 안 무너지는 거예요. 역전세가 나서 22년에 무너졌던 거예요. 금리 보면 나오죠. 주담대 금리는 그때를 넘어섰는데 왜 아직도 부추기는 게 가능하냐. 버티니까. 남의 돈으로. 그래서 전세대출을 제가 빠르게 축소해야 된다. 전세대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전세대출 DSR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를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첫 번째는 전세대출 금리가 낮으니까 버티는 거. 두 번째는 뭐예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고 부추겨서 지금 내 생애 첫 주택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죠. 전체 매매 중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비중이 45.6%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금 집 사는 사람 중에서 절반은 집을 처음 사보는 사람들이다. 초보들이 많이 들어오는 장이면은 그 장은 끝물이에요? 아니면은 초보들이 많이 들어올 만큼 사람들이 집값 모른다고 생각한다. 올라갈 장이다. 이거예요. 그죠? 끝물이죠. 뭐 예전에 약간 비하 단어 같은 말이 있긴 하지만 분양사무실에서 아기 울음소리 들리면은 끝물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다? 그냥 전혀 부동산에도 관심 없고 재테크에도 관심 없던 주부들이 막 집값 오른다고 하니까 가가지고 막 분양받으려고 한다. 그런 시장이 끝물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처럼. 그러니까 옛날엔 전세가 월세 상승 막는 효과가 있었는데 왜 지금 그 효과가 없겠어요? 전세 대출을 풀어서 전세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려버리니까 월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전세가가 너무 비싸고 위험하니까. 예를 들어 전세가가 1억일 때는 월세 그렇게 안 내도 됐었는데 1억으로 가능했던 전세가 지금은 한 4, 5억씩 줘야 돼요. 왜? 나머지 한 3, 4억을 대출을 해줘 버리니까 전세 가격이 그만큼 올라갔죠. 첫 번째로는 전세가가 월세가를 올렸다. 즉 월세 살 수요가 전세 살면서 이익을 본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전세가 올려가지고 은행에 월세 내는데 보증금도 위험해졌고 그냥 월세 사는 사람들은 월세가가 올라가서 피 본 거고 그냥 전세 사는 사람들도 전세가가 올라가서 피 본 거예요. 전세 자금 대출만큼 우리나라를 좀먹는 대출이요. 근데 문제는요. 이때 주담대 금리 상단, 전세대출 금리 상단 비교해보면은 거의 0.5%포인트 정도 나는데 지금은 1%가 넘어갔다. 1.25%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나 전세 시장이 자꾸 역효과가 나면서 매매가는 무너져도 전세가가 올라간다. 자꾸 이걸로 터는 사람들 있잖아요. 판을 치게 만든 거지 사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버텨도 앞으로 금리 계속 올라갈 텐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고정금리 같은 경우는 5년 전 기준이죠. 우리가 부담이 얼마나 늘어난지를 확인해보면 나오죠. 자,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서 5년 전 고정형 주담대 평균 금리는 2.83%였습니다. 그러면요. 계산해보면 어느 정도다? 6억 원을 네이버 계산기 통해서 한 거예요. 2.83%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대출 받았을 때 월 247만 5천 원 정도를 갚아야 되죠. 이게 5년 후 변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5년 동안 얼마나 갚았냐?
월 250만원씩 갚았는데 6억 빌렸을 때요. 5년 동안 실제 갚은 돈은 6,900만원 정도. 250씩 4개월이면 1000이고 그럼 대략 5년이면은 연 3,000씩 갚았으니까 5년이면은 은행에 쏟아부은 돈은 1억 5천인데 갚은 돈은 막상 6,900밖에 안 된다는 소리예요. 즉 반 이상이 이자로 나갔다는 소리죠. 근데 부동산 상승론자라는 작자들 무슨 이야기예요? 일단 집부터 사놓고 원리금 갚는 것은 적금이라고 생각해라. 적금 원금 46%로 여러분들이 100% 돈을 넣으면 원금을 46%로 돌려드리는 적금이 있습니다. 당장 가입하시죠. 적금 무슨 적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자, 그래서 5년 동안 갚았어요. 그럼 내가 갚아야 될 금액은 이때부터 변동형 갱신되니까 5억 3,177만원. 지금 주담대 금리 하단이 어느 정도냐? 지금 갱신되면은 4.49%입니다. 그래서 남은 돈을 25년 동안 균등상환으로 갚는다고 간단히 생각해보면 매월 갚아야 되는 돈이 대략 한 5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뭐다? 하단 기준이다. 상단 기준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250 갚던 게 400 갚아야 됩니다. 감당 가능해요? 이게 문제인 거다. 근데도 계속 버텨라 라고 하니까 이미 경매는 늘어나는데 가격만 버티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고, 매매보다 더 위험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보다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이게 5월까지는 주춤하다가 6월부터 이게 확 올라가는 게 느껴질 거란 말이에요. 얘가 올라가서 기저효과가 떨어지더라도 얘가 더 올라갈 거다.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금리가 영향을 주는 것은 주담대보다 전세가 더 심하다고 그랬죠. 자, 그럼 2년 전에 전세 받은 경우로 생각을 해봅시다. 2년 전 전세 대출 금리는 평균 3.84 정도였습니다. 전세 대출은 2년 동안 이자만 갚죠. 그래서 만기 일시상환으로 계산했을 때 월이자가 71만원. 이 2억 2,300만원은 뭘로 계산했냐? 현재 전세 대출 평균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요, 같은 가격으로 갱신을 하더라도요, 전세 대출 하단이 얼마예요? 4.12. 그러니까 이때는 평균으로 받았는데 내가 잘 받아서 하단으로 받아. 한 5만원 올라가죠? 그러니까 버티는 거예요. 근데 상단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내가 만약 상단으로 갱신했다. 124만원이 됩니다. 두 배는 좀 안 되지만 갑자기 폭등하죠. 근데 문제는 떨어지는 시기인데 더 올라갈 거죠. 금리 인상되면 전세대출 이자 부담은요, 저기는 이자만 갚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가 훨씬 더 크죠. 원금이 어느 정도 차지하는 거랑 다르게. 그러니까 금리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전세시장이 곡소리 나는 거다. 제가 그래서 전부터 올해 한 8월쯤에는 제가 두 번 이야기했어요. 5월쯤이랑 8월쯤. 5월에 양도세 중과 종료되면은 전세 매물이 다시 나올 것이다. 지금처럼 전세 계속 부추기지 못할 것이다. 근데 전세 매물 나오고 있는데 계속 부추기죠. 통계 안 보여주면서. 양아치들이. 그래서 저는 이따가 2부 때 전세 매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이야기한 게 뭐였어요? 8월. 자, 임대차사법 언제 시행됐어요? 2020년 7월 31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제대로 영향 준 건 솔직히 8월부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때 전세가 폭등했었죠. 그리고 그 갱신 시기인 2022년 8월에는 전세가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24년 8월에는 전세가가 상승했죠. 그리고 그 재갱신인 26년 8월이 됐습니다. 전세가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당시 금리 상황을 보면 어때요? 금리를 내리고 있었으니까 전세가가 폭등한 거죠.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전세가가 폭락한 거죠. 내릴 때 지금 다시 올릴 때예요. 임대차법 때문에 8월 기준으로 자꾸 갱신 수요, 갱신 매물이 쏟아져 나오죠. 그래서 이때 갱신하니까 뭐라 그래요? 전세 매물이 감소했죠, 이때. 그리고 이때는 갱신 수요들, 그때 갱신했던 수요들이 나오니까 전세 수요가 늘어났다. 그래서 매물이 감소하니까 전세가가 올라갈 거다. 수요가 늘어나니까 전세가가 올라갈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때는 그럼 또 다시 매물이 감소했겠죠. 이때는 다시 수요가 늘어날 시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매물이 감소하면 수요도 같이 감소했고, 매물도 같이 감소했고, 수요도 같이 감소했고, 매물도 같이 늘어나죠. 그러면은 이때랑 시기상으로 수요 매물이 같이 늘어난 시기가 온 거죠. 줄어들던 시기, 갱신하면서 늘어나는 시기, 다시 줄어드는 시기. 그리고 다시 늘어나는 시기가 왔죠. 금리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다시 올라갈 때가 됐어요. 그럼 전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2년이야, 2년. 그럼 이번 전세가 어떻게 되겠어? 6.81인데 6.27까지 따라갔어요. 올해 기준금리 2번 올리면 그때 딱 나오죠. 그리고 전세 경고 들어갔으니까 아마 전세 시장에 가산금리가 붙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전세 DSR도 있지만 그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 대출 보증 80에서 70%로 낮추죠. 보증이 줄어든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첫 번째 한도가 줄어들고 두 번째는 100% 보장해주면요 안전하죠. 90% 보장해주면 조금 위험하죠. 80% 보장해주면 조금 더 위험하죠. 70% 보장해주면은 그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그러면요 위험한 대출 예를 들어서요 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1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게 싸죠. 그리고 3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게 2금융권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비싸죠. 금리가 4금융권 사채 뭐 대부업 사채 이런 쪽으로 가면 갈수록 비싸지죠. 왜? 거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는 대출일수록 이자는 비싸게 받죠. 그러면은 보증을 축소를 한다는 것은 금리가 올라갈 징조다. 그러면은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랑 전세자금대출의 갭도 어느 정도 줄어들 거죠. 집값도 전세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실 전세 무너지면 집값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왜? 첫 번째는 매물을 더 나오게 만들죠. 전세 가격이 떨어져요. 역전세를 내든 뭘 하든 돌려주기 힘들어져. 팔아서라도 돌려주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차익 내려고. 두 번째, 수요가 줄어듭니다. 매수를 하려는 수요가 줄어들어요. 매수를 하려는 수요들이 늘어난 이유. 아까 첫주택 비중이 절반이 되는 이유는요. 전세 가격 계속 폭등한다고 해가지고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지금 집 사세요. 이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주택 비중이 늘어난 거예요. 전세가가 안 올랐다. 그러면 첫주택이 이렇게 늘어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풀었기 때문에 원래 떨어져야 될 시기에 첫주택들 끌어와가지고 첫주택들은 미래 수요죠. 나중에 집 살 수요들인데 지금 연끌하도록 만들었다. 즉 부동산 시장의 종자씨를 빼먹고 있다.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 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나라의 미래를 팔아서 지금 부동산 가격을 버티도록 만든 거다. 누가 그거 부추겨요? 언론하고 상승론자나 전문가란 작자들이. 진짜 쓰레기 같은 말이 그거예요. 전세가 계속 폭등할 거니까 지금이라도 집 사라. 담합하도록 만들고 세입자들 주거비 올려서 나라 경제 망치고 그거 지들 돈 벌려고 매국노짓거리 하는 거지. 금리 올라가는 이 와중에도 전세가 계속 폭등한다고 부추기고 있잖아요. 세입자한테 다 전가를 한대요. 되게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집주인들 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돌세 무시하죠. 그지들이라고. 그래서 전거지 월거지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감당 못하는 걸 세입자들이 감당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웃기지 않아요? 지들은 부자고 얘들은 그지인데 부자도 감당 못할 금액을 그지들이 감당해줄 거래. 그게 뭔 그지 같은 소리야. 근데 그 말을 믿는다니까요.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 때부터 사이클 벗어나서 미쳐 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광신도들이 생긴 거예요. 믿습니다. 나중에는요, 지금은 믿습니다 하는데요, 나중에는요, 밉습니다 할 거예요. 올라간다고 집 사라고 했던 사람들. 그나마 코로나 터져가지고 버틴 거고. 보통은 보수 정부도요, 집값이 그렇게 거품이 껴있으면 완화책 안 써요. 심지어 비손실세 이야기 나오는 박근혜 정부도요, 집값에 거품 생기면 규제책 썼어요. 어떤 미친 정부 하나가 잘못 들어왔던 거지. 잘 생각해보면 나와요. 부동산 시장 지금 어디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과거 1차 오일 쇼크 이후 붕괴가 잠깐 났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안심하고 자산시장에 들어갔다가 2차 오일 쇼크 때 박살났을 때랑 지금 똑같이 흘러가고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